자, 이제 수입 지출 목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입 지출에 관한 작성 시 주의 사항은 그 책 페이지 153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주의할 점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뭐 가용소득은 개념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소득 중에서 생계비와 모든 제세 공과금을 빼고 나서 그것을 이제 소득으로 잡는 것을 가용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나 영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1년간의 실제적인 월평균 수입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1번 문제는 또 이런 보정이 있습니다. 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문장이 깁니다만 요약하면은 나는 급여대장을 제출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그 수입을 책정했는데 왜 법원에서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상에 70만 원 차이가 나는 걸 가지고 나한테 보정을 냈느냐? 급여 대장이 더 실질적으로 나는 맞다고 보는데 왜 70만 원 차이 난다고 왜 보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이잖아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잠깐 가용소득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최근 1년 동안의 실제적인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나는 급여대장이 실제적인 소득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실제 그 명절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급여대장에서 누락되고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채무자로서는 그 급여대장이 오로지 신뢰해가지고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금액만 하다 보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에서 그 금액이 보니까 빠졌을 수도 있죠. 그 금액의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채무자로서는 착각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아니 이거는 실제 소득으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최근 1년치 실제 소득을 기초로 해서 산정하는데 왜 참고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회생위원이 했느냐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본인의 급여 대장이 정확하게 맞다면 그렇게 주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급여 대장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누락의 여지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참작하셔서 회생위원이 하라는 대로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게 있죠. 32번 질문에 2017년 뭐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이 1억 원이고 종합소득세가 나왔는데 부부 공동으로 운영했다. 회생 신청할 때 각각 소득을 얼마로 계상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부간의 그 어떤 자영업을 운영할 때라든가 법인 사업자로 운영할 때 부부간의 그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는 뭐 그 질문상에서는 공동으로 운영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상에 부부 공동으로, 공동대표로 뭐 기재가 되어 있다거나 공동 운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각각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뭐 수입과 지출을 2분의 1씩 계산해서 월평균 소득으로 반영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공동대표가 아니라 실제 그냥 그 부인은 그냥 도와주는 식으로 하고 뭐 그랬을 경우라든가 그러면은 부인으로서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책정을 하실 수 있겠고, 아니면 부인도 실제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별도의 소득으로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사업자의 대표자인 남편은 그 사업자의 대표로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영업소득자로 잡고 부부가 공동으로 회생 신청할 때 부인은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로서의 그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4번 질문에 이게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에서 5년간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였는데 보정에서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를 발급해서 제출을 하거나 안 그러면 자격이 없으니까 취하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알기로는 뭐 행상을 하든 포장마차를 하든 그거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뭐 고용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일용 근로 뭐 내역서를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이것을 증명을 하지 않으면 뭐 알아서 취하를 하라라고 이렇게 한다고 보정내는 게 좀 타당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뭐 여기에 뭐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해서 취하를 하든가 아니면은 아니다 나는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예상된다. 법에도 그렇게 예상을 해놨지 않느냐. 근데 왜 무턱대고 고용보험은 또 뭐냐, 근로내역서는 뭐냐라고 이렇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보험설계사 급여도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그 소득을 책정할 때 세무서에 소득 책정할 때 아예 그 자기 그 급여에서 20-30%를 공제해가지고 그거를 소득 신고하는데 그거를 순소득으로 잡아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 사실 증명에서 다시 20%를 공제하겠느냐 그거는 이제 경우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 채무자가 보험 설계사인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 앞단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자기 통장에 입금되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거기에서 영업비를 20-30% 공제하기 때문에 그 공제하는 것을 기준으로 순소득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소득이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입 목록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코로상에 나와 있는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생계비 범위가 이제 2020년 것도 나왔습니다만 그 이제 각 연도마다 그 가구수에 해당하는 생계비 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책정을 하는데 36번의 질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10월 달에 성년이 되는데 그래서 부양가족에서 빼라 이런 그 보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1년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런 게 보정이 맞느냐 이게 이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킴으로써 생계비가 범위 내로 책정이 돼서 최소한 가용소득이 적은 금액으로 다달이 변제하고 싶다. 결국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만약에 지금 변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으니까 1년 5개월 이후에나 1년 5개월 이후에 성년이 된다 하니까 거의 1년 6개월이라고 치고 거의 반이네요. 하나의 생계 인원으로 잡아서 책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1인으로 잡기는 어렵고 뭐 그러면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0.5인으로 잡아서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공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 부양가족으로 1인으로 잡지 않고 0.5인으로 계산해서 총 채무자 본인하고 그 부양가족 0.5인하고 해서 1.5인으로 잡아가지고 생계비 책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제기간 설정으로 이제 변제계획안 작성 시 주의할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보겠습니다. 거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변제 기간에 관련해서는 나와 있죠. 거기 그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 8조에 있습니다. 294쪽 페이지를 참조를 해보시면 되실 텐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는 기간이 바뀌어가지고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제 기간을 작성하는데 청산가치 보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변제할 수도 있다. 그런 단서가 붙어 있고, 다만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야 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원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이자를 변제하는 식으로 한다. 결국 변제기간 작성 원칙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는데, 계속 말씀드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그 다음에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해라. 그런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변제기간과 관련된 38번 질문을 보시죠. 16개월 변제하면 원금이 전액 변제되는데 16개월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36개월로 해서 원금과 이자 일부가 변제되는 것으로 해야 하는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거나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작년 이전에 5년 동안 변제를 계획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5년 이내에도 원금을 갚을 수 있으면 원금만 갚고 나머지는 이자까지 변제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해도 됐었어요. 5년에 변제하는 그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근데 3년으로 변제 기간이 단축됐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과연 그러면 내가 36개월 안쪽으로 원금을 다 변제하게 되는데 그러면 5년과 마찬가지로 16개월 변제가 마무리됐으면 16개월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8조의 예규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아라.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각해 봤을 때 3년으로 변제 기간이 단축됐다는 것은 채무자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원금을 갚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마무리될 때까지 갚아질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36개월 마지막까지 이자를 다 마무리 못 하더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고마운데 이것까지 해주겠다는데 그렇게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제율 문의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39번 문제는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이것도 법원에서 보정이 나왔는데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는 것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인상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100% 변제하기 위해서 어쨌든 개월수가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월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가용소득의 범위 내에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용소득은 늘리자니 그렇고 그 범위 내에서 갚으려면은 변제 기간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데 변제 기간 늘리려다 보니까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짧아졌네. 그러면은 다른 채권자들이 항변할 수 있잖아요. 좀 더 갚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보정이 나왔을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용소득을 더 높여서 변제를 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 더 졸라매서 가지고 가용소득 더 높여라. 반대로 말하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범위가 있는데 자기의 식솔들도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냐. 나중에 변제 못하면 어떡하냐. 그것도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건강보험료는 100% 갚고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채권자들한테 굳이 이게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19.8%면 20%도 안 되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채권자들한테 일반 채권자들한테 돌아가는 그 비용이 너무 적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2%까지 해봤습니다만은 웃기는 일이지만은 좀 더 변제율을 높여서 상향해서 가용소득을 높이든지 좀 허리띠를 졸라 매든지 해라.
만약에 이게 5, 60%에 해당하는 변제율이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생계비 더 이상 못 줄인다. 죽어도 못 줄인다. 이렇게 항변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회생위원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뭐 너무 인간적으로 19.8%, 20% 내이면은 너무 적지 않느냐. 좀 그래도 좀 갚아보자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이런 질문도 합니다. 뭐 부산법원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청산가치하고 현재가치의 최소 금액을 300이나 500만 원 정도 약간 텀을 두어서 변제 금액을 현재가치보다 더 많게 변제를 해라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보장 받아보셨나요? 그래요? 어쨌거나 뭐 그렇다는데, 실제 이런 법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규상에서도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코로상에서는 100만 원 이상으로만 책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그런 보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41번 질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최근 채무와 관련돼서 현재 계획 인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개시결정과 인가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의 각각의 효과를 기재를 해놨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개시결정의 효과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만은, 채무자의 지위가 지위 면에서 이렇게 양자를 비교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개시결정을 받았을 때는 개인회생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인가결정의 효력은 모든 재산은 채무자한테 귀속된다 라고 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약간 미묘하죠. 채무자의 지위가 소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단에 해당하는 개인회생 재단은 채무자의 재산이지만, 개시결정 전까지는 채무자의 재산이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다. 개시결정만 났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이지만 그거는 재단 채권일 뿐이다. 그냥 개념상으로. 그러나 다만 관리 처분권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인가결정인 경우에는 아예 이제 원래 내 거였지만 인가결정 돼도 내 거다.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묘한 차이인데 뭐 그렇게밖에 저는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효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가 후에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청산가치를 2분의 1만큼 재산 목록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청산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변제계획안상에서도 만약에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계획안이 짜지지 않았을 경우에 부인이 재산을 취득한 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재산 목록도 바꾸고 변제계획안도 변경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생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인가 후에라도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청산가치를 재산 목록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재산 목록의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변제 계획안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43번 질문은 변제 기간 중에 차량을 구입했다.
이것도 재산 목록과 변제 계약을 제출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뭐 조그만 그 이동을 위해서 이동 수단 자기의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고급차를 구입을 했다. 도대체 어디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고급차를 구입을 했느냐?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면은 도대체 이 돈이 나올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가지고 변제 기간 동안에 자동차를 구입을 했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다른 채권자가 이의 제기 않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특별하게 어떤 문제 제기를 않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자금의 출처가 필요해서 내가 친인척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차를 구입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숨겨놓은 돈으로 뭔가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이거 재산을 제대로 신고 안 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질문하시는 부분이 44번 질문인데,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 카드로 이제 손님 머리 해주고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해서 하는데, 이거 개인회생 진행 중에 도대체가 채권사 중에서 카드사가 많은데, 카드사가 매출 채권에다가 가압류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무서워서 이거 카드 내는 손님한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수입이 발생해서 미용실을 운영해서 개인회생을 해서 가용소득을 맞춰가지고 변제를 해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카드는 안 받습니다 딱 붙여놓고 하면은 손님 다 떨어질 것 같고, 이거 참 애매합니다. 그럴 때는 참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카드 안 받는 게 낫죠. 딱히 방법은 나오지 않네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 45번 같은 경우에도 인가 후에 나는 급여 소득자였다가 영업소득자도 겸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인가가 됐더라도 변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만큼 더 가용소득을 높여서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업자 등록 안 내고 포장마차 운영해도 되는 것이고 상관없습니다만, 인가 결정 후에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 결국에 별채권을 채권자가 행사하기 전에 미리 팔아도 되느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해도 되죠. 그러면 별채권자, 채권자한테 자기가 이미 매매하고 남은 이미 매매한 것 중에서 별채권자, 채권자한테는 갚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갚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채권자 목록이 이제 변동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을 어쨌든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제 계획안을 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어쨌든 변제 계획안의 변경이 되겠죠. 인가 결정 전이라고 한다면 변제 계획 수정이 될 것이고, 1억의 낙찰 인가 후에 신청인 아파트가 1억 낙찰됐는데 근저당이 1억 5천이고 나무 금액 5천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이런 걸 물어오셨는데, 이게 이제 그 별채권자가 별채권을 행사해서 어쨌든 아파트가 1억 원에 낙찰되고 그런 상황에서 근저당권자가 100% 변제 받았지만
나머지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은 그대로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 채권이 확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그 별채권자로서는 미확정 채권이었다면 낙찰로서 이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그럼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확정되면서 그 별채권자는 더 이상 별채권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동률 배당, 이제 동률 그 변제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제 기간 3년이 지난 후에는 결국에 나머지 5천만 원도 일반 신용채권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다 변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면제가 되겠죠. 면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별채권자라고 해서 다 100%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가 후에 예금담보채권 관련된 내용인데 뭐 예금 담보로 해가지고 미확정 채권으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증보험에서 대위 변제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채권자 목록을 바꿔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별채권을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굳이 변제 기간을 뭐 변경해 주거나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채무자한테 변제 기간이 단축되는 이득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뭐 변경해야 되는 그런 의무라든가 그런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어떻게 딱 뭐 됐네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도 그렇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토대로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실무를 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하고 상담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의뢰인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이 질문 내용처럼 저런 상황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무자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고 해야 될 것인가는 결국에 많이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이 범위 내에서 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채무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채무자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률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개인의 생각과 관련된 그 강의는 아니고 어쨌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